아까 자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2010년, 그러니까 사고 나기 이전 데이터가 제일 왼쪽 데이터고, 그리고 2011년, 12년, 13년까지 이제 그 급성 백혈병이 증가한 환자 수를 드러낸 건데, 이게 전체를 보면은 일본 전체에서 142%가 늘었어요.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예. 3년 동안. 네. 그러니까 142%가 발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42%가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일본 전체에서 사고 난 지 3년 만에 백혈병이 42%가 증가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후쿠시마에서 213%인데 지금 군마현 그리고 사이타마현이 더 높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요. 네. 후쿠시마는 2013년에 이미 피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인구 자체가 준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군마는 후쿠시마 바로 밑에거든요. 네.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가까운 데는 확실히 많이 늘었고 네. 후쿠시마에서 먼 데는 덜 늘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보기에도 이분들이 그 병에 걸려가지고 확진 당시에 있었던 거주지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겠죠. 네. 그럼 이제 후쿠시마에서 일단 피난을 갔죠. 피난을 갔는데 가신 곳이 군마 바로 옆에 있는 군마현이라던가 그 지역에서 그런 네. 발생한 것 통계다. 예, 아니면은 도쿄 근처인 사이타마현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거기서 아마 통계가 발병이 잡혔다. 통계가 잡혔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들고 그 가능성이 그렇다면 저기 지금 불과 2년 그러니까 21년 아니 12년 13년 이렇게잖아요. 예. 그러면 저분들은 노출된 게 상당히 그 비교적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짧은 거란 말이에요. 짧죠. 짧고 이주를 하셨을 때 보통 이제 뭐 1년 내로 이제 이사를 가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백혈병이 확 늘었다. 예. 백혈병이 이제 암 중에서도 방사능 피폭 받았을 때 좀 빨리 늘어나는 암으로 돼 있어요. 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더 심한 거죠. 예, 어린 그러면 어른도 그 뭐 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맞는데. 급성 백혈병은 좀 빨리 발생해요. 다른 암들은 좀 나중에 발생하고. 대피를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린 아이들은 남겨놓고 본인이 후쿠시마로 다시 회귀한 케이스가 많아요. 아, 애들만 바깥에 데려다 놓고. 그렇죠. 네네. 자기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증가할 수가 그래서 있는. 증가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그것까지는 이제 분석을 할 수 없으니 예, 일단 전체적으로 일본 전국에서 40% 이상 늘었다라는 네. 거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근처가 많이 늘고 먼 지역은 덜 늘고 네. 이런 정도는 적어도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이제 평상시에 느끼는 게 우리 김익중 교수님이 의사시잖아요. 근데 방사선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근데 여기서 저도 이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1mSV라도 맞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제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뭐 백내장이니 뭐 화상이니 사망이니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상 피폭이 돼야 나오는 그런 질병들이고요. 네. 방사능 피폭됐을 때 가장 많이 많아지는 게 암하고 유전병이거든요. 네. 근데 이 암하고 유전병은 역치값이 없어요. 문턱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원점에서 바로 출발해서 올라간다고요. 지난번에 강의하신 내용이 예, 예.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폭량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자연 방사능은 맞아요. 그리고 우리 병원 가서 뭐 이렇게 맞는 방사능도 있잖아요. 네. 그건 내가 이익이 되니까, 그렇죠. 이익이 더 크니까라고 판단하고 가서 맞아요. 근데 인공 방사능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이익도 없고. 근데 양이 적다고 안전하다 또는 건강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면 이건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월성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금 피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주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법정이나 한수원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얘기는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피폭이 그 정도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에서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 미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는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 완전 사기. 네, 아마 그 주장의 근간에는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뭐 이렇게 무공 같은 거
단련하는 사람들이 독을 조금씩 먹어가지고 그래서 몸을 단련시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 감독님이 얘기하신 그게 이제 호메오시스라고 하는 그런 네, 네. 이론인데 네. 흥미로운 거는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네. 원자력계 인사거나 그쪽에서 그래요? 연구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의학적으로 정설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사이비 이론이에요. 맞습니다. 차라리 지금 저도 네. 그거를 확실하게 느끼겠는 게 이게 1mS라고 연간치를 제한을 정해놓은 거는 관리 기준인 거예요. 그 네. 정도 이상 맞지 말라는 뜻이지. 그렇죠. 제한을 안 해놓으면 무작위로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방사선 방호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게 가능한 최저로 맞아라. 맞으면 그렇죠. 그 얘기가 가장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원전 지역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방사능 피폭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수원이나 사업자의 의무인 거예요. 책임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기준치 이하라고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또 법정에서 또 그렇게 판정을 내려요.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 그건 아닌 거죠. 그게 이제 그 편견과 통계의 함정이죠, 이런 게. 하여튼 그 기준치라는 게 뭐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라는 문장을 놓고 보면 마치 이 기준치가 안전 기준치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종의 사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치는 어차피 정부의 의무 한도를 표시하는 관리 기준치란 말이에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에서 20mS라고 기준치를 올렸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번 보세요. 피난을 보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어요. 네. 방사능 수송기로 가서 연간 20mS 이상 나오는 지역의 사람들은 정부가 돈을 지원하면서 피난을 보내줬다고요. 네. 그 이하는 피난을 안 보내줬어요. 가고 싶은 자기 돈으로 갔어야 됐다고. 그러니까 정부의 의무 한도를 표시하는 숫자인 거예요. 1m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약 기준치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그게 뭐예요? 농약 기준치 왜 만들어요? 그 기준치 이상 오염된 게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정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의무 한도를 표시하는 숫자인 겁니다. 오케이. 관리 기준인 거죠. 20mS는 또 어떻게 나온 기준인지도 궁금하긴 한데 우리 일은 아니어서 아무튼 아유 일본 분들 불쌍합니다. 거기 벨라 사니까, 예. 거기 사니까 네. 대충 20mS를 맞더라. 그래서 20mS. 근데 그거는 참 무책임한 데이터예요. 네. 왜냐하면 체내 피폭이 되잖아요. 그게 더 안 좋아. 그렇죠.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이걸로 측정해서 우리 측정했었잖아요.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20mS 넘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도 피난 지역이거든요. 네. 20 마이크로시브. 네, 20 마이크로시브 연간으로 계산해도 얼추 그 정도 나와요. 연간 20mm. 네, 연간 20mm. 체내 피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 그게 거예요? 홀바디 카운팅인 거예요. 홀바디 카운팅은 어떻게 전신 되는 체내 거예요? 피폭을 그 네. 측정하는 스캐너가 있어요. 쫙 하면서 스캐너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mS가 딱 이걸로 측정해서 외부 피폭만 따져서 그렇죠. 20mS인 거죠. 체내 피폭은 기준치가 없어요. 네, 내부 피폭은 측정도 안 하고 측정하기 좀 복잡해요. 어렵기도 하고. 안 해요. 외부 피폭만 따져서 20mS면 그러면 피난시켜준다. 그거였던 거죠. 그 다음 자료가 체르노빌 사고 이후의 자료인 것 같은데. 예. 벨라루스. 이게 벨라루스는 예. 어디냐면요. 저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 그렇죠. 예. 그리고 체르노빌이 위에. 예,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곳 중에 하나가 벨라루스라는 나라예요. 여기에 이제 이게 갑상선암 증가 데이터인데.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덩어리가 벨라루스 쪽으로 많이 날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86년이거든요. 네. 86년부터 시작해서 3, 4년 후부터 쫙 올라가는 위에 있는 그래프가 여성, 밑에 있는 그래프가 남성입니다. 여성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여성이 더 민감해요. 민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일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봐야죠.
거의 뭐 폭증을 하네요, 폭증을. 네,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거고 네. 후쿠시마에서는 어린이만 한 거죠. 데이터가 없어요, 일본은. 없는 건지 아니면 안 말해주는 건지. 그러니까 안 만든 건지 발표를 안 하는 건지 구분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까 그 저기 후세 그 의사도 이게 발표를 안 한다 또는 네. 없다 뭐 데이터가 예. 겨우 그 아까 저 갑상선암 나온 거 그 정도. 근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데이터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도 벨라루스 데이터죠. 그렇죠. 그죠? 우크라이나 데이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벨라루스에서는 우크라이나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 야 니네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암이 많이 걸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저 이후에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붕괴. 이러면서 저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아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한국민들한테 미친 영향을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일본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돼. 그죠? 근데 우리 그거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는데요? 아니 일본 얘기 나오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그렇기도 하고 둘 다 원전을 하는 나라니까. 선생님 그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방사능 관련해서는 갑상선, 유방암, 전립선암 이쪽이 많이 영향을 받는 거죠. 모든 암이 다 올라간다. 세 가지 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세 가지 빼고. 그 세 가지 암은 굉장히 드문 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들어본 모든 암이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도깨비네 도깨비. 그러니까 이제 뭐 보이지 우리가 않는 암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그 잘못 생성된 세포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방사선이 몸을 뚫고 지나가면서 DNA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망가진 설계도를 바탕으로 잘못된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암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의 베이스를 만든다, 네, 그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운동장이 그 길이 있겠지? 여기가 강북이거든요. 네. (0.4)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 여기가 원전에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죠? 여기 한 70km. 70km. 아까 호텔에서 쟀을 때는 훨씬 낮은 값을 보였거든요. 0.2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측정을 해보니까 거의 2배 가까운 값을 보였다. 교수님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시내에서 측정하면 0.1이 안 돼요. 네. 0.1 이하로 나온다고요. 근데 저런 흙이 있는 곳, 자연이나 뭐 산이나 이런 데서 측정하면 0.4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스팔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에 씻겨 내려갔기 때문에 예. 흔적이 별로 안 났는데 흙이 있는 곳, 그리고 특히 저렇게 제염 작업, 제염이란 게 별거 아니고요. 그 우리가 이제 중화시키는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뭐 아니고 이제 그냥 흙을 긁어내는 긁어내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원소 단위의 물질이기 때문에 뭘로 중화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를 옮겨 놓는 거. 그렇죠. 넓게 퍼져 있는 거를 쭉 긁어 모아서 한 군데 모아 놓는 게 지금 말하는 제염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런 강가라든지 흙이 있는 곳은 그걸 다 긁어내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데는 아직 그 방사능 오염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저런 4배 가까운 수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재셨어요? 막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막 네. 신나게 막 재고 다니셨어요? 아니 네. 좀 이렇게 동선이 길어서 이렇게 많이 다니지를 못했고요. 네. 하여튼 막 바삐 가서 재고 70km를 가야 되니까. 바삐 가서 또 네. 차에 타고 아이고. 그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지금 원전에서 몇 킬로 거리에 있는 거예요? 홍보관에서 7.6km고요. 예. 홍보관은 원전에서 한 4km 떨어져 있다 그러나요? 합치면은 한 12km. 아유, 최 감독님 여기 오셨으면은 찍고 싶은 거 엄청 많으셨을 것 같네. 4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폐허 느낌이 났었어요. 빈집도 많고 돌아온 사람도 별로 없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들 돌아와서 지금 살고 있네요. 여기서 띄울 수 있나? 여기서 띄울 수는 있지만, 네. 바닷가로 가게 이렇게 하고. 네, 바닷가로. 더 가까운 데로. 저 울뚝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네네. 후쿠시마 원전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 고개 너머 쪽이 아마 원전인 것 같은데요. 원전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마린하우스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폐허가 된 상태로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3 정도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여기 지금 불이 난다는 불이 번쩍번쩍하다는 얘기는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이게 다 수습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그 녹아버린 노심 용융물 뭐 200톤이 넘는 거가 지금 3개가 있고 한데 그거를 처리할 기술이 없어요. 아주 이제 근처까지 가셔서 처음으로 드론을 한번 띄워봤어요. 그 사고 현장 모습을 보려고 띄워봤고 또 인근에서 또 방사능 측정기로 재보시기도 하셨고 아까 그 시계가 멈춘 거는 아마 충격 때문에 시계가 그 시간에 멈췄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진에 의한 네네. 충격. 그러니까 저게 아주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지진이 왔을 때 시간이 있잖아요. 네. 쓰나미 왔을 때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후쿠시마 1호기 터졌을 때 시간이 있잖아요. 아, 그쵸. 근데 후쿠시마 1호기 터졌을 때 시간하고 일치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진 때도 괜찮았다. 어. 쓰나미 때도 견디고 있었다. 그 시계는. 근데 원전 폭발할 때 고장났다. 이렇게 봐야죠. 그 방사능이 가가지고 잡아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펑 터질 때 물리적 충격이었을지. 방사능? 방사능이 가가지고 그쵸. 전자 쪽을 메커니즘은 몰라요. 네, 전자시계인지 뭔지 보셨어요? 딱 그 시간에. 배터리 있는지 없는지. 아마 그 건전지 넣는 시계였겠죠. 벽시계인데. 아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재밌으니까. 해시계. 이게 만약에 전자시계다 뒤에 배터리 연결된 거다 하면은 이게 방사능. 폭발 영향으로 저희가 한 4kg 정도 된다면서요. 그럼 그 영향으로 아니요, 4km 아니에요. 가까워요. 더 돼요? 네, 더 가까워요. 바로 그 산 넘어거든요. 그 가능성이 있는 게 네. 왜 그러냐면 저쪽으로 날아갔어요. 저 1호기 터졌을 아, 때 마린하우스로? 북쪽으로 북쪽으로 방사능이 방사선 확 째가지고 그냥 제가 북쪽으로 쫙 하여튼 뻗어버리는. 그 방사능 때문인지 네. 폭발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네. 아무튼 폭발 때 딱 멈춘 걸로. 1호기 터진 그 시간에 딱 멈췄다. 아니면 일본 애들이 관광객을 위해서 거기에 맞췄다. 그럴 수 있어. 맞춰놨다. 관광객, 원전 관광객. 아니 그걸 관광으로 그 시간을 기억하자면서 맞춰놨다. 왜 고장난 그러냐면 걸. 그 지역을 지금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왜 하필 폭발 시간에다가 맞춰놔요? 좀 지진 왔을 때 시간에 일본 애들이 맞춰서. 원래 그렇게 깜찍한 짓을 해요. 제가 다음에 가면 꼭 그것도 조사해보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죠? 있어 보이는데. 있지는 않아요. 아무튼 저 때 드론 찍어서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요거보다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제 저희 감독님께서 위험합니다 라고 해서 드론 하나 날려먹어도 된다. 날려먹어도 제가 책임질 테니 그냥 무조건 띄우시라. 이게 왜냐면 드론이 이제 저 정도 높이 뜨면은 저기 아마 제 생각에 한 150m 정도 뜬 것 같은데 380m요? 380m면은 정말 위험하게 띄운 거거든요. 그리고 드론이 저 때 가져간 게 저희 짐 때문에 제일 작은 드론을 가져갔어요. 손바닥만한 드론이라서 이게 지상에 부는 바람하고 그리고 상공에 부는 바람하고 속도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바닷가 아니에요.
휙 뒤집혀요. 뒤집히면 드론은 그냥 추락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셨는데 저 가격이 한 70만 원 되니까 70만 원 정도는 여기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왜냐면 아까 그 드론 영상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4번 쭉 넘겨보시면은 여기 이제 드론 영상이잖아요. 드론 영상. 요거는 한 50m 정도, 한 20m 되겠다. 찍고 지금 이 뒤에 산처럼 보이는 저 능선 넘어가 원전이거든요. 저기 원전이죠. 저기. 저렇게 이제 처음에 찍어 오셨는데 문제는 저건 이제 너무 멀다.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다. 다시 찍으셨어요. 전날 만족스러웠는데. 네, 저는 조금 부족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멀리서 봐야 되니까 한국에서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방문하신 곳이 지진 참사 기념관. 네. 네, 뭐 이런 걸 다 기념을 해놨을까요? 근데 아무튼 여기 가셔서 한번 둘러보고 오셨어요. 그 영상도 한번 보시죠. 여기가 홍보관인가요? 예. 여기가 쓰나미가 닥친 지역이고 저기 이제 바다가 보이죠? 저쪽 너머로 바다가 보이죠? 파도 치는 것도 보이고 그죠? 저 바다가 밀고 들어왔던 거예요. 아마 쓰나미에 밀려 쓸려온 차를 여기다 전시해놨나 보다. 다른 것 같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잘 구축하고 있다는 일본에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고 그 때문에 자극받은 독일은 탈원전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됐죠. 0.3이 넘어 여기. 에이? 여기 무슨 옐로우 볼이 있나? 0.4 넘었다. 에이, 0.5 넘었다. 이게 이 정도로 나오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해. 좀 옐로볼 나왔다. 지금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 옐로볼은 저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근데 일단 그 전쟁이란다. 지진 참사 기념관이라는 곳을 갔는데 저는 그때 전에 이제 우리가 라이브 방송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 그 망가진 차, 조그만 다마스 같은 차가 그게 이제 저는 저런 걸로 쭉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거는 어디 구석탱이에 있었던 거죠. 구석탱이. 구석에 잘 안 있고. 보여요. 뒤에 있어요. 근데 얼핏 보기에는 제가 이제 잠깐밖에 못 봤지만 저게 뭐 우리가 그 지진 참사 기념관이라고 하면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홍보관 느낌이에요. 후쿠시마 그냥 홍보관이야. 네. 여기는 원래 이렇게 잘 살던 동네고 좋은 동네예요 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정말 참사를 기억할 만한 그런 것들은 거의 안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바로 앞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점 같은 게 있었잖아요. 관광품 팔고. 네. 저기 기념품 팔고. 저 기념관이 네. 그 다른 용도가 아니고 네. 후쿠시마 이후에 네. 얼마나 복구를 잘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관이에요. 이게 옛날에 참사를 잊지 말자 이게 아니고 그렇죠. 언제든지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복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막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남기려고 하는 의도는 이해는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너 저렇게 근데 저는 뭐 저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해요. 그 쓰나미로 그 지역의 넓은 그 평야 같은 곳이 원래 마을이었는데 싹 네. 씻겨 내려가고 저길도 다 치우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다시 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아니 쓰나미 자체가 그리고 후쿠시마 지진 자체가 동일본 대지진 자체가 인간의 잘못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구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노력은 가상한데 문제는 거기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사고가 안 났으면 그게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발전된 사고를 바로 옆에 두고 저기 뭐 고등학생들 부르고 전국에서 다 불러서 여기 이제 다시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라는 희망을 주는 거는 거짓된 메시지를 준 거죠. 근데 저기도 아까 측정한 것처럼 네. 그 사람들이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0.4 0.5가 예. 마이크로시버트까지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더 있었으면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그거. 그렇죠. 하여튼 한 5년쯤 전에 저하고 비슷한 쓰나미 지역을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네. 하여튼 그 5년쯤 전이니까 사고 난 지 한참 있다가죠. 네. 근데 이제 저기처럼 아주 깨끗하게 거기를 치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건물 잔해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아까 저기처럼 치워놨길래 여기 원래 뭐였어요? 그랬더니 마을이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살던 이 집 다 없어졌는데 여기 살던 사람들 어디 갔냐 하고 물어봤죠. 네. 다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그 쓰나미로 죽은 사람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2만 명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저 지역도 지금 권노 씨한테 물어봤더니 500채 정도의 가정집이 있었대요. 일본은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그렇죠. 하우스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어? 이런 상황이죠. 쓰나미가 다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길을 보면은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깨끗이 네, 쓸어 깔끔하게 한 치워놓은 상태인데 예, 거기서 하여튼 예. 다 죽었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까 그 시계 그 바로 앞에가 기념품을 파는 데가 있었는데요. 네. 거긴 뭐 온갖 인형들부터 뭐 과자, 아이스크림인데 이제 수산물도 되게 쥐포라든지 이런 이렇게 말린 수산물도 굉장히 많이 팔았었어요. 뭐 그래도 물론 이제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서 민관이 같이 노력 중이니 그걸 아니,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그 있겠죠. 노력은 가상하지만 이웃 국가들한테 강요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기 1층에서 홍보관에 그 매니저를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물어볼까 봐 두려워한다거나 피한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네. 그냥 정말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손님이 없었는데 요즘 많다. 원전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걱정은 전혀 없었어요. 그걸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요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데이 3 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아, 이제 세 네. 번째 날로 네. 넘어가네요. 네, 또. 아무튼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죠. 예, 예. 다 죽었어요. 예. 이렇게 한 건지 그 뉘앙스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저 같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정서상으로는 그 위령비라도 세우든지 뭐 그런 식의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갔으니 빈 땅이 생겼으니 여기다가 홍보관을 짓고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참 진짜 안타까운 게 네. 우리가 갔을 때 진짜 위령비가 있어서 네. 누구나 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있어서 좀 그걸 하고 좀 왔으면 좋겠는데 네. 위령 그런 건 못 보셨어요? 위령 인사 같은 걸 하고 아니, 왔으면 좋겠는데 찾았어요. 계속 위령비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를 계속 찾았는데 네. 가려면은 정말 생뚱맞은 데 가 있기도 해서 찾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지진 쓰나미로만 돼 있어서 그 희생자들 그 사람들로만 한정이 돼 있다. 이제 원자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찾아가기 힘든 곳에 있어서 못 가게 됐어요. 저는 이게 그런 일본 정부의 모습을 보면 기시감이 많이 느껴지는 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하거든요. 특히 이제 보수 정권에서는 이게 심했는데 삼풍백화점 그 희생자 유령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기 있죠 양재동 있잖아요. 양재 그 시민의 숲에. 예, 그게 왜 거기가 있습니까? 그 삼풍백화점 앞에 그러니까 지금 마크로비스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왜 그 주민들이 보기 싫어한다. 저런
안 좋은 기억들은 빨리 지워버리고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어하는 습성이 딱 일본인들 습성이구나. 이 느낌이 들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왜 저런 걸 따라하지? 우리는 기억을 오래 해서 그 기억 속에 남겨두고 그걸 어떤 반면교사로 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계속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신사는 신의 한가운데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참사 그 공원 추모공원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 그 앞에 그 어디죠 무슨 역이죠? 그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태원이요? 예 이태원에 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조차도 보수 단체에서 와서 계속 방해를 하고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보수 단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이익 단체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보수 단체냐? 보수를 대표하지도 않는다. 보수는 합리적인 네, 그 보수는 페이, 페이 예, 돈 페이드, 받고. 예, 돈 받는 돈 받는 보수라고. 출첵하고 돈 받고. 예. 페이. 네, 아무튼 제가 잘 몰랐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모르쇠하고 덮어놓고 그냥 딴 사람들 들여보내 살면 되지. 방사능 정도야 뭐 어차피 티도 안 나는 거. 저 정도로는 즉사하지 않으니까 티가 안 날 거란 말이죠. 근데 저도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꾸준하게 일본 블로그나 이런 걸 보면은 거기 살면서 뭐 코피 쏟고 아까 무력증에 빠지는 사람들 이유 없이 피곤하다 뭐 이렇게 일기식으로 쫙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눈 가리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서핑을 하고 너무 네. 아무렇지 않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럼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좀 관계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식민지에 대한 그 반성도 네. 보면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하는 척하고 내용적으로는 별로 진심이 안 느껴지는 네. 그런 거하고 아주 유사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아까 다시마 얘기, 뭐 표고버섯 얘기, 이 얘기 한번 해주시죠. 표고버섯. 예, 질문이 나왔다니까 그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시마, 김, 해초류, 표고버섯, 어묵이요. 예. 그 2011년 사고 난 다음에 저는 계속해서 그 방사능이 일본에서 올 텐데 하는 걱정만 했었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페이스북 통해서 모금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방사능 측정기를 사버렸습니다. 1억이 좀 넘는 돈이 모금이 돼서 제대로 된 걸 이제 사가지고 측정을 하고 했었는데 네. 일단 그 측정을 해본 이제 거를 좀 요약을 하면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세슘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농산물에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영향이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날아올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주 미미하거나 적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서 표고버섯을 쟀는데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표고버섯. 네, 우리나라 표고버섯.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산인데 원산지 속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꾸준히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아는 사람이 직접 재배한 경주에서 네. 그걸 갖고 해봐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사능 물질이 한 200가지 되는데 네. 표고버섯은 세슘을 농축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불검출될 만큼 굉장히 낮은 농도로 세슘이 오염이 됐는데 네. 우리나라 땅이 네. 뭐 체르노빌 영향이건 후쿠시마 영향이건 한국 원전 영향이건 간에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거의 불검출인데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는 흑들. 네. 이런 건 공기하고 많이 마주치기 때문에 그런지 세슘이 나옵니다. 이제 근데 하여튼 아주 저농도로 불검출될 정도로 저농도로 오염돼 있는 거를 농축시키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슘이 그러니까 표고버섯이 세슘을 흡수하는 세슘만 농축시키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송이도 나오고 아 진짜요? 예. 버섯류가 그런 역할을 버섯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모든 버섯을 다 해봤는데 안 나와 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비싼 것만 나와. 아니, 뭔 송이요? 아, 그래요? 새송이 있고 양송이 있고 아, 송이 되게 새송이 많아요. 싸잖아요. 네네. 송이 그냥 송이. 자연산 송이. 예. 그 아이요? 비싼 네, 아이? 그런 거, 비싼 거. 네. 자연산 송이 표고버섯에서는 세슘을 모으는 능력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비쌀수록 고농도예요. 이게 어떻게 이제 그 학술적으로 확인되거나 이러지는 그건 않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경험 측상 그건 아닌데 그런 가설밖엔 세울 수가 없었어요. 원자력 학계에서도 네. 실제 버섯이 그렇게 방사능을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보고들이 세계적으로 있더라고요. 있어. 그래서 세슘만 좀 농축시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방사능 물질을 다 농축시키는 거는 불가능해요. 생명체가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세슘만 딱. 근데 운 없이 우리는 세슘만 측정하잖아. 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감한 게 이제 후쿠시마에서 바람 타고 넘어온 것도 있겠지만 네. 핵실험 때문에 북한이나 옛날 태평양 실험한 것이 그렇죠. 공중에 떠 있다가 이것이 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때마다 이렇게 송이버섯이 흡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핵실험한 게 2000번쯤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제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묵 얘기는 어묵이 당연히 저도 의심스러워서 어묵을 여러 번 쟀는데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제 가설입니다. 네. 가설인데 어묵에는 생선이 없지 않나? 그러네요. 그럴 수 이런 있겠네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되게 소량이 들어가지 않나요? 좀 하여튼 안 나와요 어묵은. 근데 그래서 하여튼 붕어빵에 붕어 없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선은 대부분 방사능 오염이 어디 쌓이냐면 내장하고 아가미에 쌓이거든요. 어묵은 살만 쓰니까. 네, 삶았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씻어서.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파는 어묵은 꽤 여러 개 해봤는데 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표고는 거의 뭐 절반 확률 한 30-40% 확률로 나오는 것 같아요. 30-40%면 상당한데. 꽤 자주 나옵니다. 표고. 표고는 뭐 일단 세슘이 나오는 거죠 일단. 네. 그러면 표고는 피해야 되겠네. 그렇게 근데 얘기를- 그 표고에서 그 표고가 세슘을 빨아들인다고 하니까 저는 얼핏 딱 드는 생각이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영화 중에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되게 명작 네. 영화가 있는데 84년도에 나온 건데 그게 이제 인류가 뭐 전쟁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오염이 돼요. 그래서 그냥 숨을 못 쉬어. 못 쉬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번성하는 게 균사류예요, 균사류. 균사. 예. 근데 걔네들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가 오염물질 다 흡수해서 정화시키고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게 오버랩이 되네요. 신기하네. 해조류, 미역, 다시마 맞아요. 아까 얘기 안 미역, 했다. 다시마. 해조류는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기장미역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장미역, 기장다시마를 측정을 해봤어요. 네, 나와요. 나오죠. 예, 다 나오는 건 아닌데 자주 나왔었어요. 몇 양미역 프로인지 숫자는 기억이 안 나요. 다른 지역 미역이나 다시마는요? 다른 데보다 기장에서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고리 원전 있잖아. 원전 바로 앞인데 뭐. 고리 원전은 왜 이름을 고리라고 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동네 원래 지역이 고리. 거기가 고리 중리 하리 이렇게 되나? 그래? 아니 고자가 옛 고자예요. 예꽃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고리가 기장 거기에요. 예, 기장 미역, 기장 멸치 하는 그 지역이 고리 원전이 있는 데고 우리나라 최대 원전 단지가 있는 곳이 부산시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이고. 저는 드시라 말라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랬다가 이제 기장 미역하시는 분들한테 테러 당할 것 같아서. 근데 교수님께서 일단은 검사해봤는데 나온다는 팩트를 검출이 알려드리는 되더라. 거니까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상당히 나올 확률이 있더라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교수님 그 도토리 묵이 방사능 없애는데 좋다 이게 맞나요? 이런 또 추천하시는 음식인 몰라요. 도토리묵
몰라요. 그런 얘기는 별로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소용이 없는 거죠. 없는 것 같고. 나중에 필요하면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 먼지 많이 먹고 삼겹살 먹으면 좋다는 얘기만큼이나 근거 없는 얘기예요. 믿었는데 오늘까지 아니었군요. 별 근거 없습니다. 그냥. 믿고 아니 그 뭐 돼지 껍데기 먹고 뭐 피부가 좋아진다, 뭐 콜라겐. 근데 콜라겐은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는. 아, 진짜요? 네, 먹어서 흡수가 안 돼요. 갖다 발라야지. 되게 이제 독성 물질 몸에 들어오면은 이제 치료 목적으로 이거를 이제 빼내는 그런 약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병원에서 쓰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독성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하면 뭐가 제거된다, 뭐 피가 맑아진다 이런 거는 학술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지금 말씀이 도토리 중금속 빼낸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게 도토리는 다람쥐 거라네요. 먹는 그러니까 콜라겐 자체는요. 물론 이제 여기 의대 교수님 계시지만 콜라겐 자체는 먹어서 흡수되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냥 나옵니다. 그냥 뒤로 다 나오고 살쪄요. 콜라겐 많이 먹으면. 그냥 지방이에요, 지방. 차라리 얼굴에 바르세요. 돼지 껍데기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게 차라리 낫지. 그 먹는다고 맛으로 먹는 거죠, 맛으로. 하여튼 방사능 물질은 빨리 빼내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 그래서 방법은 하나뿐 안 먹는 거 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은 특히 소아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세포 분열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방사선의 영향을, 방사능 물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예.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가서 어디 좋은 데 가서 표고버섯 같은 거 안 먹이는 게 그것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방사능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피해야 될 것이냐 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방사선 피폭을 많이 맞냐 적게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체내 방사능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이렇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일본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제일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일본 여행 가서 뭔가를 먹고 오거나 사고 오거나 하는 것 자체는 절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언론에 계속 그 세뇌가 돼서 뭔가 이제 끝난 것처럼 더 이상 피해가 없을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 국민들은 한 절반 이상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직 마인드를 갖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믿고 일본 가서 우리가 소비를 한다는 건 좀 위험한 짓이다. 국익적으로도 위험하지만 지금 대통령도 저러고 있는 마당에 우리까지 그래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 하나와 여러분들 개인 위생에도 굉장히 개인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고 또 올라오셔야죠. 올라오실 일 많으세요. 서울로 아예 오세요. 그냥. 언제 오실 거예요? 경제가 위험한데 왜 계세요? 올라오시지. 아무리 건천이라지만 사고 나면 왜 거기 하시냐면 네. 방사능이 날라오면 그 사고 나서 날라오면 여기까지 이래가지고 지금 경산인가? 경산이죠? 경산에 계신 거예요. 건천. 건천. 그러니까 그 동네 잘 알죠. 서울로 올라오시면 이 남양주는 더 훨씬 안전하잖아. 남양주가 나아요. 북한에서는 조금 가까운데. 올라오겠습니다. 아니 원래 그 교수님이 그 동국대 의대의 경주 캠퍼스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천 쪽에 근데 경주에 사시는데 그나마 원전하고 멀리 떨어지신다고 그 경주 끄트머리 건천이란 동네에 사시는데 이제 뭐 학교도 그만두셨으니까 더 이상 거기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